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켓컬리는 처음에 창업했을 때 17개의 상품 가지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작은 규모로 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규모가 많이 주문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협상 경쟁력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요? 그렇죠. 업체들을. 예. 특히 이제 아직 홈페이지 열기 전에 섭외가 돼야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초기에는 이제 인지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공급사를 입점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일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마켓컬리라는 플랫폼의 인지도가 약할 때에는 판매하는 상품의 브랜드의 인지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식가들에게서 조금 소문난 유명한 브랜드는 꼭 입점시킬 필요가 있다고 네.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떤 정육 브랜드는 거의 1년을 공을 들였대요. 그리고 뭐 처음에는 거기서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 안 그래도 장사 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찾아가서 배우고, 심지어 청소도 해드리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이제 유명 강남의 식당에 있는 뭐 불고기 같은 거를 HMR로 입점시킬 때에도 그 식당 입장에서도 뭐 아쉬운 게 전혀 없고, 또 이게 판매를 하려면 허가를 다시 취득해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죠. 이런 번거로운 작업까지 같이 도와가면서 유명한 브랜드를 입점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식품은 다른 공산품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생산자가 존재하는데, 물론 공산품들도 생산하시는 분들이 장인 정신을 깃들여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물건을 만드시겠지만, 식품은 농업이나 수산업, 그러니까 1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은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르시는 분들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더울 때, 추울 때, 비 올 때, 이럴 때 가리지 않고 일찍 일어나 나가서 잘 자라고 있는지 보살피고, 정말 말 그대로 자식처럼 기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길러낸 상품들이 비단 뭐 비싼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좋은 상태 그대로 고객들한테 도착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맛있게 소비해 줄 수 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마켓컬리는 신뢰를 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farm to table이라고 부르는데요. 농장에서 수확해서 이게 고객의 식탁에 올라갈 때까지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이제 배송하고 막 기다리는 게 너무 지겨워요,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신선도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고요. 또 농장에서 고객의 식탁까지 갈 때 어떤 상품들은 이게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달걀이라든지 쇠고기라든지 특히 얼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가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콜드체인이라고 그러는데, 마켓컬리는 전 과정을 콜드체인으로 배송을 하고, 그거를 10분 단위로 온도를 체크해서 그래서 한 번도 그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엄격한 품질이나 배송의 관리가 생산자들에게 이제 믿음을 주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이 좋은 생산자를 입점시키는데 아마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의 표준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마켓컬리에 입점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상품의 표준의 어떤 기준이 되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딱 정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지만 납품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입점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마켓컬리의 매출 규모도 상당하고 인기가 높으니까 막 입점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 그렇죠. 같거든요. 이제 지금은 좀 사정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입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번 책을 쓰면서 김슬아 대표님하고 5번인가 인터뷰를 했고, 그 외에도 뭐 물류센터를 간다든지 우리 출판사 계신 분들하고 회식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약속을 잡아야 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며칠 날이 좋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저는 늘 회사에 있기 때문에 다 괜찮은데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피해 주세요, 이제 항상 그런 대답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죠. 목요일 금요일은 뭘 하시나 그랬더니 목금의 상품위원회라는 게 열린답니다. 상품위원회는 말 그대로 마켓컬리에서 판매하게 될 상품을 선정하는 위원회인데, MD라고 하죠. 물건을 매입하는 분들이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 상품을 판매해도 되겠는지 올린다 그래요.
저도 상품위원회에 한번 참관을 한 적이 있는데 큰 책상이 있고 옆에 조리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즉석에서 조리를 합니다. 불고기가 진짜로 불고기를 굽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 먹어보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뭐 외형은 어떤지, 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첨가물이 있는지, 이름은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마케팅 포인트는 뭘로 잡으면 좋을까. 그래서 뭐 MD뿐만이 아니라 뭐 대표는 물론이고 뭐 마케터나 이제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모여서 이 상품이 과연 판매돼도 될지 결정하는 이제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거기서 판매할 이제 상품위원회에 올라오는 상품들은 거의 다 먹어보신답니다. 네. 재밌는 얘기가 한 번은 그 반려견 네. 강아지 사료가 올라왔는데 원래대로 하면 강아지한테 먹여보고 그렇죠. 이거 맛이 어떠니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휴먼 스케일이라고 부르시던데 그냥 상품면에 올라온 분들이 다 같이 먹어봤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정도의 스펙이냐 이제 그 정도로 평가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유통업의 핵심은 저렴한 상품을 어떻게 매입해 오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마켓컬리는 그 패러다임을 좋은 상품을 통해서 고객과 생산자를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느냐의 패러다임으로 바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좋은 상품을 입점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사내의 부서가 그 상품위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상품위원회에는 그 김슬아 대표가 항상 참석하는가 보죠. 그래서 그분하고는 목요일 금요일은 약속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표가 거기다 열정을 쏟고 관심을 네네. 가지면 다른 직원들은 전부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네. 사실 작은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보면 구멍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보통 그런 것들을 VC들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외부 인력을 가지고 뭔가 자꾸 조언을 해주고 막 이렇게 막으려고 해주는데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점들을 개선을 했나요? 아까 이제 VOC가 되게 중요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켓컬리는 기본적으로 VOC를 통해서 회사가 지향해야 될 바를 찾았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식당을 개업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장사 잘 돼요. 생각보다 걱정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주시고 이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 5, 6개월 지나서 손님이 뚝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모르는데 경기가 나빠서 그런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걸 고객 측면에서 생각하면 어떠냐면요. 맨날 다니던 길인데 새 식당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야 언제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가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돼요. 근데 가서 식사를 했는데 맛이 좀 부족했다거나 좀 짰다거나 직원이 좀 불친절했다거나 실내 장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야 사장 나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항의해요? 왜 이러고 이런 사람 없어요 사실. 조용히 가죠. 이제 안 와. 그냥 그러고. 계산하고 잘 먹었습니다 인사도 하고 나가는데 다음에 갈 때 거기는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번 싹 왔다가 빠지고 나면 갑자기 손님이 뚝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사장님들 되게 당황하죠. 이게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불만을 얘기해 주는 고객이 정말로 고마운 고객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친척들이 와서 밥 먹고 나도 다 격려하고 좋은 말들을 해주지 야, 넌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 사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가 잘 안 될 때 세상은 변하고 고객은 변했는데 나만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변하고 고객이 변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VOC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OC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VOC가 뭐 고객센터에서 막 너무 친절하게 또 뭐 진심성 있게 사죄하고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상품이나 제품 개발, 마케팅에 다시 피드백이 돼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켓컬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서 시작한 회사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빈틈이 많고 구멍이 숭숭 뚫리고 뭐 막 그날 막아야 될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걸 VOC의 개선을 통해서 회복을 해왔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VOC가 단순한 고객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다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그런 이슈 때문입니다. 네. 하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네네. 고객 한 사람의 불만 뒤에는 곱하기 뭐 1000을 그렇죠, 만을 해라. 그렇죠. 뭐 예,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 명 크게 말하는 사람 뒤에는 이미 100명이 다들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책에서 리테일은 디테일이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잘 이해가 안 되던데요. 아, 그러니까 뭐 디테일이란 말이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까 그냥 단순히 싸게 산다, 네. 또는 배송이 2시간, 3시간 이내에 빨리 온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고객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유명해진 게 샛별 배송이라고 부르는 새벽 배송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이제 새벽에 배송을 하면 길이 안 막히니까 배송이 쉽겠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책을 쓰면서 들여다보니 그 새벽에 배송을 하려면 7시에 저희 집 앞에 와 있으려면 그 택배 기사분이 4시에는 그 물류센터에서 픽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4시에 픽업이 되려면 한밤중부터 분류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건 그렇죠. 농산물이라서 잔뜩 쌓아놓을 수도 없고요. 또 너무 적게 확보를 해놓으면 오늘 물건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지? 아마 유명한 큰 유통회사의 뭐 부장님이 우리도 새벽에 배송을 한번 해보죠. 이러면 아마 야단 맞았을 것 같아요. 네가 도대체 현실을 아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인건비도 많이 들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드는 문제거든요. 근데 왜 무모하게 마켓컬리는 새벽에 배송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에는 배송이 빨리 가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당일 배송, 총알 배송, 몇 시간 내 배송 이런 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급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배달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는데 마켓컬리는 역으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1시간 후에 온다고 하더라도 주문해놓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나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특히 마켓컬리의 주 고객은 직장을 가진 어머니 고객이 많아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가야 되는데 누가 3시간 동안 회사 안 가고 또 회사 가 있는데 지금 좀 소고기 도착했을 텐데 오늘 날씨가 33도라는데 저거 다 녹으면 어쩌나 이제 이런 걱정들이 드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걱정하지 않고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시각이 몇 시인가? 그러니까 아침 6시, 7시다. 이제 이 결론이 나온 거죠. 두 번째로 식품은 그냥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들이 출근 전에 배송받은 물건을 냉장고에 넣고 출근해서 안심을 줄 수 있는 시각은 몇 시인가? 6시, 7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새벽 배송하자. 근데 문제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씩 해결해 나간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한 과정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원하는 디테일이 뭘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간 거죠. 네. 그럼 보통 이제 새벽 배송, 이게 마켓컬리를 떠올리면 이 새벽 배송, 네네. 이게 이제 떠오르는데, 이게 마켓컬리가 처음으로 시도한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그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긴 뭐 저도 딱 주문해놓고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 문 앞에 있어서 네. 그냥 그거 가지고 바로 식사를 할 수 있었어가지고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실은 새벽 배송보다 저는 더 놀라운 것은 11시 마감입니다. 저녁 11시요. 네, 밤 11시까지만 주문을 눌러 놓으면 그게 이제 아침에 와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고기를 풀필먼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고객이 주문을 넣고 나서 물류창고에 있는 제품을 해당 고객에게 갈 수 있도록 분류하고 그걸 포장해서 택배차에 싣고 그 택배차가 도착해서 우리 집 문 앞에 갖다 놓을 때까지의 과정. 이걸 제가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유통업계에서는 이걸 이제 풀필먼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까지 라스트 오더를 최대한 늦게 받을 수 있느냐가 그 회사의 어떤 풀필먼트 역량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공산품처럼 오래 쌓아놔도 또 온도를 타지 않는 제품들은 비교적 쉬워요. 하지만 이 농산물처럼 수확한 다음에 오래 있으면 시들어버리고 또 이게 오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시들어버리고 이게 정말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게 필요해요. 너무 많이 재고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과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일 온도가 몇 도고, 뭐 크리스마스가 며칠 전이고, 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년의 그 어떤 추세를 감안해서 요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제 간혹 무슨 파동이 난다든지 갑자기 무슨 TV에서 특정한 아이템들이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 해당 상품의 주문이 폭주한다든지 이제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건 이제 AI나 데이터가 잘 맞춰내지 못하는 순간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오차를 줄여내는 것이 어브의 핵심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그런 디테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온라인 업체, 네. 판매 업체들의 가장 큰 숙제가 이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고도화시키느냐. 그렇죠. 예, 물류 그리고 여기 시스템. 어마어마한 비용이 예, 들어간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물류 시스템 고도화 문제는 특히 요새는 굉장히 자동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문이 한 사람, 두 사람일 때는 사람이 이렇게 네. 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이게 뭐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물론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뭐 라스트 오더를 11시, 12시에 받겠다 이러면 정말 실제로 포장해서 차에 실는 데까지 4시간밖에 안 남을 수도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동화로 해결합니다. 로봇들이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데는 뭐 키방가 하는 로봇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네. 이제 엄청난 자동화된 물류 창고를 이 로봇가 돌아다니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하나씩 픽해서 모으는 거죠. 그러면 또 걔를 포장해서 보내고, 또 오카도인가 하는 이 영국의 마트는 이걸 격자형 그리드 로봇을 써가지고요. 네. 원래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형으로 쫙 움직이는데 여기는 그리드로 3차원으로 움직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 기술 쪽에서도 사실은 이런 물류와 분류를 어떻게 잘 아까 풀필먼트를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하는 것이 좀 기술 혁신의 중인데 이게 사실은 기술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 엄청난 비용을 소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그 아마존이나 월마트처럼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곳이 아니면 이걸 전 자동화로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자꾸 말씀드리는데 농산물은 그게 잘 어려워요. 신선식품. 네, 신선식품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딸기를 예로 들면 딸기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달걀도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고 근데 기계가 잘못 잡으면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농산품은 사람의 손길이 여전히 좀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도 있지만 여러 그 상황 때문에 이게 좀 완전히 자동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마켓컬리의 노력은 참 굉장히 또 대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